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감당하기 힘든 시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족일수록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는 건데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고 2살 아들을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고 2년간 신혼을 즐기다가 애가 들어서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입덧이 심해서였는데요. 그 입덧이란 게 차만 타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 거리의 직장을 다녔던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직장에 사표를 내야 했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요즘 세상에 입덧을 이유로 사표까지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니던 직장은 상하관계가 너무 딱 각이 잡혀 있다고 할까요? 직장 문화가 수평적이지 않은 대기업의 계열사였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입덧을 참고 계속 다녀보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임신 초기에 잠이 많이 쏟아지고 버스 타면 자꾸 속이 울렁대고 해서 직장에 자꾸 지각을 하니까 어느 날 실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자기,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계속 늦어? 실장님 죄송해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잠이 많아질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랬구나. 임신했어?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말 안 했어? 실장님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히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 그랬구나. 알았어, 나가봐.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 임신 사실을 알렸었는데 나중에 그러면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정책을 발표하면 뭘 하겠어요.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곧 경력의 단절을 뜻하는 건데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으신 실장님은 곧 심각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제가 할 일들을 다 밑에 일하던 갓 신입을 넘긴 사원에게 하나 둘씩 넘겨버리시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실장님이 제가 임신했다고 배려해 주시는 건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제가 어리석었죠. 실장님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 저는 거의 회사 내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저도 의아해서 실장님에게 찾아가 좀 따지려고 했습니다. 요즘 계속 제 후배한테 제가 했던 일들 넘겨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실장님은 입술 끝만 올려서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자기는 임신해서 몸이 힘들잖아. 그래서 신입 교육도 시킬 겸 내가 해보라고 했어. 그리고 오히려 자기보다 걔가 잘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 자기는 쉬운 일만 해. 임신했으니까 배려받아야지. 실장님은 점점 제가 할 일을 그 신입 넘긴 1년 차에게 거의 다 내주었고 저는 점점 직장 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직장 내 분위기가 점점 저를 빼놓고 돌아갔고 실장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처럼 보였던 행동들은 곧 저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던 술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직장까지 걸리는 거리인 버스 타고 1시간 반이 점점 버거워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이를 악물고 직장에 꾸역꾸역 나가느니 그만둬 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 이제 회사 못 다닐 것 같아. 일도 많이 주지도 않고 무엇보다 회사 가는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 나 이참에 회사 그만둬 버릴까? 남편은 좀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남편이 시댁에서 막내이고 저는 흔히들 말하는 K 장녀라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했고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해도 잘 봐주지 않고 좀 강하게 키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남편한테 우는 소리를 하니 남편도 의아했겠죠. 남편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어떤 게 힘든데? 몰라. 나 버스 타자마자 너무 울렁거리는데 내릴 수도 없고 사람들 냄새 너무 참기 힘들어. 버스를 타면 사람들의 땀 냄새며 담배 냄새, 그 눅눅한 공기가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임신했다고 유난 떤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참았었는데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봐 주자 본물 터진 것처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자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휴지를 빼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등을 안아주며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내가 너무 무심했나 보다. 집에서 퇴근나 하고 애기한테만 신경 써. 나 밥 안 줘도 되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응? 알았어. 고마워. 입덧 시기만 지나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 남편은 이렇게 제 퇴사를 찬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 시원하게 그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전업주부가 되니 이제까지 아등바등 일찍 일어나서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서 사람들 냄새 참아가며 회사 다녔던 일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밥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었고요. 내 집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실컷 늦잠도 자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며 임신 후에 호사를 누려보았습니다. 남편 역시 밥 냄새에도 울렁거리며 헛구역질을 하는 저를 배려해서 밥 대신 샌드위치나 최대한 냄새 안 나는 크래커 같은 것들을 먹어도 제게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퇴사 자체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늦은 아침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인 줄 알지도 못하고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 새벽부터? 새벽? 무슨 소리니? 해가 이미 중천에 떴는데. 예, 너는 퇴사를 했으면 어머니한테 미리 보고를 했어야지. 내 오늘 너네 집에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놀라서 눈이 확 떠졌습니다. 추상 같은 시어머니의 전화이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저는 어머니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어머니랑 사이가 좋은 며느리라도 이렇게 벼락 같은 방문은 싫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어떻겠어요. 저는 목소리가 저절로 떨려서 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오늘은 좀... 내 아들 굶기려고 결혼했니? 내가 반찬이랑 우리 아들 좋아하는 국 끓여서 오늘 너네 집에 가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툭 전화는 끊기고 저는 진짜로 멘붕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밥통은 텅 비었고 집안에는 여기저기 벗어놓은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개수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입덧한다고 저도 너무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는 왜 갑자기 오신다고 난리야, 정말.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저는 퉁퉁거리면서도 일단 어지러진 집부터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이 꼴을 보신다면 또 잔소리를 장렬하실 테니까요. 저는 설거지부터 해치우고 거실에 널린 옷가지를 모아 빨래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밤만은 도저히 입덧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며칠을 버리지 않아서 냄새 맡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밥을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다시 거실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도저히 음식만큼은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만약 시어머니가 이렇게 불시에 들이닥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당시의 심정으로는 그냥 집을 비우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 바로 출발하면서 전화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건 정말 지금도 최악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어머니의 성격에 대한 한 가지 에피소드를 풀어놔야겠어요. 그래야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짐작을 하실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22 어린 나이에 형제들이 많은 집으로 시집 오셔서 저희 남편 위로 시아버님 둘을 두셔서 삼형제를 키우며 성격이 괄괄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들들에게 할 말 다 하시고 굉장히 엄한 어머니로 군림하듯이 살아오셨거든요. 시아버지도 심약하셔서 어머니한테 꼼짝을 못할 정도이니 말 다 했죠 뭐. 그런데 저 역시 장녀이다 보니 부당한 것은 못 참고 제 할 일은 다 하는 범위 내에서 어머니께 제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못한 성격이다 보니 신혼 초에 어머니와 껄끄러워지는 일들이 꽤 많았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처음으로 충돌한 사건은 제가 시집와서 첫 제사를 지낼 때였어요. 어머니는 이미 결혼한 두 윗동서들과 함께 제사 지낼 때마다 일은 분담해서 해오셨거든요. 저희 큰형님은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사람이고요. 둘째 동서 역시 시어머니가 하라는 건 군말 없이 잘 따르는 편이라서 어머니는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두 동서를 데리고 큰 트러블 없이 이제까지 제사를 모셔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추석이 지나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나 보다 생각을 했죠. 예,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처음 지내는 제사니까 그냥 몸만 와서 일 도우렴. 그러면 된다. 동서들하고 상의해서 제사상 차릴 테니까 와서 설거지나 하고 그거면 돼. 어머니는 집안일이 서툴 것 같은 저를 배려해서 하신 말씀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떠밀리듯이 시키는 것만 하는 성격이 아니었던지라 제 동서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형님, 저 이번 제사 때 어머니가 할 일 없다고 설거지나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뭐 좀 해갈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중학생 때부터 해서 요리 솜씨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제 여동생이 뒷정리를 하고 하면서 엄마가 안 계셔도 집안일을 서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막내 아들이라고 얼마나 떠받들려 살았던 건지 스스로 요리도 못하고 하다못해 밥 먹고 과일도 못 깎아주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혼하고 그런 문제로 저와 많이 부부싸움을 했었어요. 신혼 때야 힘들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밥 해주고 물 떠다 바치고 하는 게 그리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나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편이 집에 와서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주는 밥 먹고 자기 방에 쏙 들어가 버리는 게 그렇게 미워 보이더라고요. 그건 요즘의 이야기고요. 아무튼 제가 나서서 음식을 해온다고 이야기하니 큰형님은 반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막내 힘들까봐 그러신 것 같은데 동서가 나서서 그렇게 해온다고 하면 나야 좋지. 뭐 해올래? 메인 요리 같은 건 좀 힘들까나? 제가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해와서 갈비 같은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잡채도 해봤고요. 그래? 아유, 너무 잘 됐다. 이제 동서 요리 솜씨 믿고 우리 일 좀 덜하고 그럴 수 있겠네. 한번 해봐. 저도 어머니께 신혼 초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욕심 부린 것도 같고, 큰형님은 막내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나서서 뭔가를 해온다니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그래서 형님과 저는 그때 이후로도 잘 지내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형님에게 허락을 받아낸 후에 신이 나서 둘째 형님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둘째 형님. 제가 이번 제사 때 음식 좀 해가지고 갈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큰형님은 해보라고 하셨는데. 글쎄, 어머님이 동서 그냥 몸만 오라고 하셨다면서. 그러면 어머님 말씀 듣는 게 낫지 않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동서가 어머님 말씀 따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둘째 형님의 수화기 속 말투가 언짢은 것을 캐치했습니다. 그러니 왠지 모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그만했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제 고생길을 열었던 거죠. 저는 둘째 동서에게 조금씩 말대꾸를 하고 말았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저 아무것도 못한다고 딱 지레짐작 하신 거예요. 저 이래 보여도 요리 솜씨 괜찮은 편이거든요. 저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뭐, 동서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해보든가.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 말씀 안 들은 거 감당하는 것도 동서지. 난 안 도와준다? 난 동서 편 들어줄 자신 없어. 걱정 마세요. 둘째 형님네 피해가지 않게 잘할 테니까요. 그렇게 찝찝한 통화를 끝내고 나니 둘째 동서에 대해 얄미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시어머니 마음 대변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띠꺼운 뉘앙스로 전화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갈비와 잡채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시댁에 제사에 갔습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그때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부를 때에 바로 출동할 수 있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시댁 제사라고 연차를 쓰게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송하기도 해서 저는 집에서 음식을 좀 해간다고 한 거고요. 시어머니는 제 길을 닫고 있던 큰 동서와 작은 동서 들으라고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는 제사 지낸다고 내가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내가 언질 준 건 기억도 안 나니? 왜 이렇게 늦게 와? 어머니, 막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좀 늦는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음식 해온다고 해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큰형님은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얄미운 둘째 형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귀만 닫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어머니께 해온 반찬들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엄청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것이었어요. 예, 너는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내가 이런 거 하지 말고 몸만 오랬잖아. 괜히 이런 거 만들어 온다고 더 늦는 거 아니야? 앞으로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내 말이나 잘 들으면 돼. 시어머니가 제 정성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저는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제가 그렇게 세게 나가지는 않았어요. 좀 부드러운 말로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네, 어머니 늦은 건 죄송해요.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제멋대로 음식 해온 것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음식 맛도 안 보시고 이렇게 싫어하시면 저도 좀 서운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말대꾸를 한다고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제 말투가 원래 이런 걸 어쩌겠어요. 애교도 없고 간드러지는 목소리도 아니고 전 여자치고도 좀 낮고 투벅한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 톤으로 말해도 제 학교 친구들도 저보고 화난 거 아니냐면서 오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뭐?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대꾸하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대? 어? 누가 되바라지게 어른들한테 대들라고 가르쳤어?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제 친정 부모님 욕하는 건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욱해서 시어머니께 대들었어요. 왜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세요? 제가 싫으시면 제가 잘못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고칠 노력을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 어머니 아버지까지 욕되게 하시는 건 좀 선을 넘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렇게 말댔구나 하니? 내가 사돈어른께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시어머니가 점점 못된 말을 하시기 시작했고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저를 데리고 옆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한 말이 저는 지금까지 가슴속에 박혀서 모처럼 남아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저런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참아. 아랫사람이 참아야지 어쩔 거야.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한테 하극상하면서 살 순 없잖아. 남편은 아마 저를 위로하겠다고 한 말이었을 테지만 저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 저한테 윽박 지르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도 내 편이 아니야? 자기는 그래도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집안에서 믿을 건 자기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런 말 들으니까 나도 좀 어이가 없다. 남편은 딴에 위로하겠다고 한 말이었는데 제가 이런 서운한 말을 쏟아내놓으니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화나면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또 저랑은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풀려고 제가 말을 계속 시키게 돼요. 그럼 또 남편은 그게 싫어서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 싸움의 시발점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큰형님이 들어와서 저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주셨지만 저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의 제사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시아버지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이 되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갈비랑 잡채가 특히 맛있던데? 당신이 한 거 아니지? 막내 며느리 음식 솜씨 좋구만 왜 그래? 앞으로는 막내한테 음식 좀 하라고 해, 명절에. 뭐? 당신 그게 할 소리야? 내가 해준 밥 40년 넘게 먹어왔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화난 모습에 시아버지는 찔끔하셔서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시아주버님들은 일촉즉발의 분위기에 묵묵히 자기 앞에 놓인 음식들을 먹었고 큰형님과 둘째 형님은 부엌에서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필이면 그 설거지를 저를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예, 막내가 설거지해라. 내가 너 그거 하라고 부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심술에 이미 체념을 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고 그 이후론 다시는 시댁에 음식을 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첫 제사를 지내고 나서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시작되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성격을 알아봤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분이시라는 걸요. 얼마나 단단한지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고집쟁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으신 분인걸요. 이만하면 저희 시어머니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후로는 저는 시어머니와 웬만하면 엮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냥 딱 시키는 것만 하고 더 잘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저희 부부 일에 대한 참견과 아들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아들 삼형제 중에 특히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건 저희 남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이라고 저희 남편을 형들보다 더 귀여워했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불러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를 낳고도 남편은 시댁에 항상 불려가서 일을 하거나 귀여움을 받고 오느라 고스란히 아기는 저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엔 남편이 잘해주겠다고 육아도 나눠서 하고 집안일에 신경도 쓰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게다가 손주가 태어나자 손주 보고 싶다면서 매주 주말마다 시댁으로 오길 강요했고 또 착한 아들인 우리 남편은 시어머니의 강요에 한마디 반대도 못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주말에 우리끼리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참고 시댁에 가야 했고 가서는 시어머니에게 제 아들을 뺏기고 실컷 집안일만 하고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다녀오는 날엔 저와 남편이 싸우는 날이었습니다. 자기야, 매주 이렇게 시댁 가는 생활 나 더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리도 주말에 딴 데 놀러 가고 싶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해 보겠다 어쩐다 이러면서 제 말을 막기 일쑤였고 제 불평 불만은 번번이 시어머니에게 전달을 하지 못했죠. 제가 제 남편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손자 보고 싶다는데 가야지 어떡해. 나 어머니 거용 못해. 자기가 힘들면 집에서 쉬어. 내가 애기 데리고 다녀올 테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평소에 애 분유도 한 번 안 먹이던 사람이 어떻게 제가 없이 시댁에 혼자 애기를 데리고 가겠어요. 그럼 전 한숨을 푹푹 쉬면서 또 꼼짝없이 주말에 시댁에 불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댁의 강요와 시어머니의 심술에 시달리면서도 저는 친정에 힘든다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좀 크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강남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바빠서 저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친정에 잘 가지 못했습니다. 두 분 다 밤늦게 들어오시니까요. 친정을 가봤자 어차피 혼자 애 보는 상황인걸요. 친정 부모님들은 저와 남편의 결혼을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남편이 성실한 것과는 별개로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드센 사람이라는 이유였죠. 특히 엄마는 상견례를 하고 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얘, 이 결혼 꼭 해야 되니? 나 네 시어머니 때문에 너 고생할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혼하지 말고 좀 있다가 다른 사람 만나봐. 어? 아니야, 엄마. 시어머니 될 분이 좀 나랑 비슷해. 투박하신 것 같아도 아마 속정은 있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이랑 살 건데 뭐가 어때서. 난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엄마. 그냥 허락해줘요. 응? 하지만 저는 그때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엄마 말을 듣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더 친정에는 죄송스러워서 저 힘들다는 소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니까요. 그렇게 우리 애의 돌이 지나고 이제 2살이 되었습니다. 아마 젊은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걷기 시작하면 애 뒤쫓아 다니느라고 다리가 나만하지 않는다는 걸요. 남편은 그날도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불러서 심부름을 간 상태였고 저는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시댁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기가 열이 많이 나. 얼른 와줘. 큰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런데 어떡하지? 나 어머니랑 지금 어디 놀러 가는 중인데. 나 고속도로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랑 아기를 두고 시댁에 간 것도 100번 양보해서 참았는데
우리 애가 아프다는데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던가 그렇게 해야 애 아빠의 태도 아닌가요? 저는 남편에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그 통화를 시어머니가 엿들었는지 전화기를 빼앗아 저한테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나 지금 친구들이랑 당푼놀이 가는 중인데 애 아프면 택시 부르면 되잖니. 네 남편이 무슨 운전기사야? 왜 지금 같은 때 전화하고 난리야, 애가?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남편을 운전기사처럼 부리고 있는 건가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 본인이시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놀러 가고 계시는데 우리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급한가요? 이런 상식적인 것조차 안중에 없으신 건지 도대체 우리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어머니에게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네 택시 잘 안 와요. 콜택시도 불러야 오죠. 그럼 남편한테 택시라도 좀 불러달라고 해주세요.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 남편 운전하는데 정신 살만하게 하지 말고 끊어.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저를 나무랐고 전화는 야속하게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할 수 없이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자 너무 놀라셨는지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딸? 무슨 일 생겼어? 저는 우리 애가 아프다고 겨우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자 놀라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아버지와 함께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열이 펄펄 나는 우리 아기는 무사히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원 수속까지 저 대신 해주시고 나서 아버지는 입원실에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구서방은 어떡하고 너만 애기를 본 거야? 요즘 무슨 일이 있었니? 구서방이랑 안 좋아? 아니 아무리 싸웠대도 그렇지. 아버지는 이해가 안 간다. 남편이고 아빠면 자기 가족부터 책임져야지. 애가 아프다는데 이렇게 내버려두고 너한테 친정에다가 전화를 하게 해? 그 사람은 잘못 없고 시어머니가 부르셔서 간 거예요. 아빠, 구서방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저는 친정아버지 앞에서 남편 편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말에 아버지는 더 화가 나신 듯이 보였어요. 네 시어머니는 도대체 뭘 하시는데 매주 그렇게 아들을 불러댄다니? 결혼했으면 자기 아들이기보다는 네 남편 노릇을 하게 둬야지. 그것도 참 아버지는 이해가 안 간다.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니 저는 더 서러운 마음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장녀라고 9살 이후로는 아버지에게 안겨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무뚝뚝하신 편이라 딸들한테 스킨십을 잘 하시지 않는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그러셨을까요? 아빠, 저도 이제 우리 시어머니 좀 지쳐요. 안 보고 살고 싶어. 남편도 시댁 식구지 우리 집 가족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어쨌든 네가 그 사람 선택해서 한 결혼이고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이 아빠가 너 차 한 대 사줄게. 너도 차 필요할 것 같아. 그동안 아빠가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 아빠, 너무 고마워요. 친정아버지의 배려에 저는 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저도 차가 있었지만 결혼할 당시 시어머니가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제 차를 팔아서 집을 사는데 보태라고 막 강요하셨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제 차를 팔고 저는 애를 낳고서도 어디도 남편 없이는 못 가고 집에 콕 박혀서 육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맨날 시댁으로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고 어딜 데려다 달라, 장을 봐와라 이런 자잘한 것들을 부탁해왔거든요. 친정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 바로 저한테 벤츠를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트여서 저는 남편이 없어도 주말에 시댁에 안 가게 되었고 아기와 둘이 키즈카페에도 가고 수목원에도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차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죠. 남편의 차는 국산차에 연식이 오래된 차였거든요. 시댁이 부자도 아니고 그 차도 남편이 열심히 돈 모아서 결혼 전에 중고차로 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벤츠가, 그것도 새 차가 생겼다는 소리를 남편이 또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 엄마한테 했나 보더라고요. 하여간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는 엄청 입이 싼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시어머니 역시 절대 그냥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득달같이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얘, 너희 친정아버지가 너한테 외제차 뽑아줬다면서? 네, 그런데요. 그게 왜요? 저는 이제 어머니와 말도 섞고 싶지 않았던지라 퉁명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제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얘가, 넌 어른한테 그 말투가 뭐니? 또 시애미한테 대들려고 이러지? 잔말 필요 없고 그 차 당장 네 남편한테 넘겨. 그래도 박간이라는 사람이 벤츠 같은 거 몰아야 맞지. 일도 안 하는 전업주부가 무슨 차가 필요해? 시어머니는 그 벤츠가 마치 이미 자기 아들 소유라도 되는 양 저한테 억지로 강요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뻔뻔한 말씀을 듣고 저는 혈압이 오르는 걸 꾹 참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고 낮게 말이죠. 이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사준 차니까 어머니가 어찌하실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제 이름으로 등록된 차라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셨는지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뭐라고?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너 그 차키 당장 안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지금 가지러 갈 거야. 얼른 좋은 말 할 때 우리 아들한테 넘겨.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충격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저라고요. 시어머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대한 화를 참아내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경찰에 신고해도 돼요? 제 차 뺏으러 오신다는 거잖아요. 인연이? 정말 보자 하니까. 좋은 말로 하니까 시애미 말을 안 들어먹지? 너 인연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 입에서 욕지거리가 쏟아져 나오자 저는 잠자코 얼른 그 말을 녹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전화기 녹음 버튼이 켜진지도 모르고 성질대로 저한테 욕이란 욕은 다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전화를 끊고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다음 행동이 뻔히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시어머니의 욕지거리가 담긴 파일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당연히 극대노하셨습니다. 아니, 이 여편녀가 어디 감히 우리 딸한테 그딴 소리 짓거려? 제가 친정아버지에게 SOS를 치자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저희 집에 이미 먼저 도착해서 팔짱을 끼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곧 우리 시어머니가 도착해서 미친 듯이 배를 눌려대셨어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뭐라고 시애미 말을 거역해? 사돈어른. 제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자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는 성질대로 저에게 고래고래 욕지거리를 하다 말고 그 자리에 굳어버리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버티고 계실 줄은 몰랐던 거죠. 친정아버지는 정색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이셨어요. 아니, 사부인, 평소에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막대하신 겁니까?
우리 애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며느리한테 막말을 하시는 겁니까? 친정아버지의 엄격한 말투에 시어머니는 기세가 꺾여 풀이 죽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어른이 와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딸네 집에 오시나요? 아니요. 저는 웬만하면 시집간 딸 집에 안 오고요. 우리 딸도 댁내 아들처럼 우리 본가에 매주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커서 결혼한 애들 집으로 부르고 그러는 거 잘하는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예뻐도 결혼했으면 어른이고 아들 집에 올 때는 미리 전화하고 오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사부인처럼 무식하고 예의 없는 시어머니나 이렇게 막 들이닥치는 거죠. 뭐라고요? 무식? 예의? 시어머니는 조목조목 팩트로 뒤통수를 치는 저희 아버지 말씀에 뒷목을 잡으며 그만 정신을 놓으셨어요. 옆에서 맞는 말만 하는 장인에게 아무 대거리 못하고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남편이 울면서 자기 엄마에게 다가가서 시어머니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그러니까 왜 그랬어, 자기야. 얼른 119 불러.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해. 뭐라고? 어머니가 본인 성질 못 이겨서 쓰러지신 건데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은 이 순간에도 어머니밖에 눈에 안 들어와? 남편은 이런 꼴을 당하는 저보다 기세등등한 시어머니를 더 챙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도 본체 만체하고 아기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시자가 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역시 시어머니가 좀처럼 깨지 않자 걱정이 되셨는지 저 대신 119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19가 도착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깨어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아버지는 그제야 시어머니가 한바탕 쇼를 한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정아버지는 도착한 119 대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시게 되었죠. 119 대원들이 허탕만 치고 돌아가자 저희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어이가 없었는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부인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교활하신 분이었네요. 가짜로 쓰러지면 뭐 제가 사부인 편으로 돌아서기라도 할까 봐서요? 친정아버지의 말에 제 남편이 나서서 장인어른께 섭섭하다면서 꼴에 또 제 어머니를 감싸는 것이었어요. 아니 장인어른 말씀이 너무 심하시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가 뭘 또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남편의 물정 모르는 말에 친정아버지는 잠자코 제가 아까 보내드린 녹음 파일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막말들이 담겨 있었고 제 남편은 어머니 편을 더 이상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을 다 들은 남편은 어머니에게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 사람한테 정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니, 저기 집 애가 너한테 벤츠 넘기라고 한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쟤값 것이 뭐라고 시어머니 말을 똥으로 여겨. 엄마, 비굴하게 왜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어요? 나 벤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친정아버지는 그때까지 집으로 가시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러다 친정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하나 제안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부인, 그렇게 부러우시면 제가 사위한테도 외제차 하나 사드릴게요. 그 대신 저랑 약속 하나만 하시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벤츠를 사준다는 친정아버지의 말에 귀가 번쩍 뛰어서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친정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사돈어른, 그 조건이 뭔데요? 그 조건만 제가 지키면 우리 아들도 벤츠 사주시는 거 맞죠? 친정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잔뜩 기대감에 찬 시어머니의 얼굴은 다음에 이어진 친정아버지의 말에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제 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이제껏 괴롭혀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 딸과 사이한테 과하게 간섭하지는 마시고요. 매주 애들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우리 딸 외롭게 하지도 마시고요. 결혼했으면 댁내 아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어른이에요. 사부인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사돈 어른이 무슨 권리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데. 그리고 한번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이제 이 애도 제 며느리 아닌가요? 사돈 어른 딸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는 제 눈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친정아버지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식을 마치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시는 시어머니의 이해 안 되는 사고방식을 한 번에 깨트리려니 너무 힘이 드셨던 거죠. 친정아버지는 심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몇 번 흔들더니 마지막으로 이를 뿌듯 가르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딸 이렇게 괴롭힐 거면 저는 이대로는 못 살게 할 겁니다. 우리 딸 댁내 아드님과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예쁜 아들 죽을 때까지 끼고 사시지 왜 결혼시키셨어요? 왜 아무 죄 없는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친정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 끌고 우리 집을 나가셔서 그 길로 저는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사랑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끝까지 마마보이처럼 군다면 이 사람이랑 끝까지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이혼하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고 남편은 졸지에 우리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겐 좀 안 된 말이지만 전 친정에 돌아오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밥도 잘 먹고 밤에 잠도 잘 잤습니다. 엄마도 제가 친정에 와 있는 동안 카페는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저 대신에 우리 아기를 봐주시기도 했고요. 엄마는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당한 일들을 듣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여편네 처음 봤을 적부터 안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엄마 말 들었어야지.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것이 참 욕심 많아 보이더라. 게다가 네 차까지 뺏으려고 했다니. 아휴. 엄마는 그렇게 제 다친 마음을 말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엄마에게 참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사같이 자는 우리 아기의 얼굴을 보자 남편이 또 불쌍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애를 아빠 없이 키우는 건 또 아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친정에서 푹 쉰 다음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 잘 지내?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건 제 목소리에 남편은 금방 울상이 되어서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제야 전화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얼른 집으로 와. 내가 이제 엄마 덜 신경 쓰고 우리 자기랑 애기한테 잘할게. 어? 이게 웬일인가요? 남편이 반성을 했는지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없는 동안 시댁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남편은 우는 소리로 저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에 와서 밥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금방 잔소리 심한 그 총각대의 자기 엄마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학을 뗐나 봐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맹세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못된 말이나 구박 못하도록 버팀목 되어줄 테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와, 어? 나 자기랑 우리 애기 없으면 못 살아.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아기란 거 정말 이번 일로 뼈저하게 느꼈다니까. 제발 다시 집으로 와주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믿어도 될까요? 저는 속는 셈 치고 다시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친정아버지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잠시 쳐다보셨지만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 달 만에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설득했는지 몰라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시지도 않고 주말마다 시댁으로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숨막히던 생활이 조금 나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주말에 시댁 대신 우리 가족들만 나들이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먼저 여행지를 알아보거나 호텔을 예약하고 저와 아기를 데리고 여행도 다녀주고요. 당연히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벤츠를 달라고 해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차를 내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대신 운전을 해주겠다는데 그런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온전히 내 편인 사람과 함께 우리 아이를 잘 키워봐야지 하고 남편을 내 편으로 착각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니 오랜만이시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내 아들 뺏어가서 잘 지내나 하고 안부나 물으려고 전화했다. 그래, 이 시엠이 엿먹이고 나니까 행복하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제 남편을 어머니에게서 뺏고 또 시어머니를 엿먹였겠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하길래 저는 조용히 어머니께 대받아쳤습니다. 어머니, 길 맞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했는지 말이에요. 아들 집착 쩌시는 어머니신지 아니면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참다가 폭발해버린 저인지 말입니다. 아마 100이면 90명은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니년이 이렇게 시애미한테 오만방자한 거 우리 아들도 알고 있니? 이 여우 같은 년이 제 남편한테 요사스럽게 하하호호 하겠지. 그러니 착한 내 아들이 너 같은 년한테 홀려서 결혼한 거 아니겠니?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딱 죽어버릴 것 같구나. 제 말에 시어머니는 또 저한테 욕을 하시면서 막말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혹시나 전화가 오면 바로 자동 녹음되도록 설정을 해놨었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있고 해서 시어머니가 또 제 남편에게 거짓말로 이간질시키고 저를 가해자로 시어머니를 피해자로 만들 게 뻔했으니까요. 행여나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법정에 가더라도 저한테도 유리한 증거가 남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가짜로 뒷목 잡으셔도 아무도 안 알아줄 거예요. 한번 저희 집에서 그렇게 쇼하신 전적 있으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하고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줄기차게 전화를 몇십 통이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애가 깨서 막 울어대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전화기 전원을 끄고 침대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있자니 저까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퇴근한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봐. 난 자기 대답 여하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거니까. 제가 이렇게 무게 잡고 말을 하자 남편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제 눈치를 보는 것이었어요. 왜 그래? 나 요즘 무슨 잘못한 거 없잖아.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잘했는데 우리 아기한테도 잘하고 자기한테도 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어머니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오늘 또 전화하셔서 이상한 소리 하셨어. 제가 녹음했던 내용을 틀어주자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획 바뀌는 것이었어요. 자기야,
또 이렇게 어머니랑 통화한 거 몰래 녹음했어? 당신 너무 교활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좀 막말은 하시지만 뒤끝 있고 그러신 분 아니야. 자기가 참고 잘 지낼 수는 없어?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도 내 편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 진실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남편과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잠자코 짐을 싸서 아기와 함께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 집 식구들하고는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에요. 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고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놓지 못하고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끝까지 저와 남편 사이에서 저를 못된 며느리로 만들고 그것에 쾌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못된 시집에선 벗어나는 게 상책이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너를 데리고 사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네 시어머니는 인생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지내다가 애 키우고 하면 네 엄마랑 같이 카페라도 운영해. 네가 불행해지는 거 더 이상 두고 보고 싶지 않구나. 아버지의 다정한 말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반대하시는 결혼을 해서 마음고생하면서 산 저의 지난날에 후회하는 감정만 들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록 결혼에는 한번 실패했지만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을 했고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막말을 하는 사람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여러분,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굽히시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참고 지내면 시댁에서 잘해줄 것만 같지만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찔끔하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막말하고 제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사람과는 절대 친하게 지내시지 마세요. 그리고 할 말은 하고 지내세요. 그래야 마음의 병이 안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